반갑습니다. 책과 함께 편안한 시간을 드리는 제이지보이스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감정, 시간, 관계를 살피며 사랑하는 마음을 되찾는 치유의 책 읽기, 전승환 작가님의 에세이 내가 원하는 것을 나도 모를 때입니다. 지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내 마음을 알아주는 한 문장이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나도 모를 때에는 인문고전, 철학, 역사, 시, 소설 등 다양한 분야의 도서에서 찾은 130여 편의 인생의 문장들이 가득합니다. 바쁘게 살아오느라 자신이 원하는 것을 모르겠다면, 지치고 힘든 삶을 변화시켜보고 싶다면, 내면을 치유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되찾을 수 있는 나만의 인생 문장을 찾아보자. 매주 150만 독자에게 위로와 희망의 글귀를 전하는 북 테라피스트이자 에세이 작가인 전승환 작가님의 내가 원하는 것을 나도 모를 때, 지금 시작합니다. 무사태평하게 보이는 사람들도 마음속 깊은 곳을 두드려보면 어딘가 슬픈 소리가 난다. 나스메 소세키의 나는 고양이로 소이다는 고양이를 주인공으로 한 풍자 소설입니다. 이름 없는 고양이의 시점으로 바라본 인간 사회를 날카로우면서도 유쾌하게 묘사하고 있지요. 저는 특히 이 문장을 좋아하는데, 사실 우리도 겉으로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밝게 행동하면서 속으로는 깊은 슬픔을 감추고 살아갈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꾹꾹 눌러둔 슬픔은 특별한 계기가 없어도 불쑥 찾아옵니다. 출퇴근길에 밥을 먹다가 잠들기 전에 문득 그런 기분이 드는 거죠. 우리의 일상은 원래 희노애락이 수없이 교차하지만 즐겁고 기쁜 날보다 슬프고 위로가 필요한 날이 더 많다면 누구든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평범한 행복 대신 평범한 불행으로 채워진 일상을 살아간다고 느끼는 사람이 점점 더 늘어난다는 건 정말 슬픈 일이지요. 길을 걷다가 무심코 바라본 앙상한 나뭇가지가 내 모습 같고, 늦은 밤 아무도 없는 텅 빈 골목길을 걷다가 공허함을 느꼈다면 지금 당신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불쑥 슬픔이 찾아올 때 제겐 마음을 달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더 외로워지는 겁니다. 의자에 앉아 책을 펼치고 오롯이 혼자가 되어 마음에 울림을 주는 이야기나 문장을 찾는 거죠. 그러다 뭔가 쿵 마음에 와닿을 때면 나도 모르게 펑펑 눈물이 납니다. 그럴 땐 마음이 풀릴 때까지 마음껏 울면 됩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고요. 홀로 감정의 밑바닥까지 내려가 그 안에 있는 것과 솔직하게 마주하는 거지요. 물론 그런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마음이 한결 홀가분해지고 기운이 납니다. 정호승 시인은 그 기분을 바닥에 대하여 라는 시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바닥까지 가본 사람들은 말한다. 결국 바닥은 보이지 않는다고. 바닥은 보이지 않지만 그냥 바닥까지 걸어가는 것이라고. 바닥까지 걸어가야만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바닥을 딛고 굳세게 일어선 사람들은 말한다. 더 이상 바닥에 발이 닿지 않는다고. 발이 닿지 않아도 그냥 바닥을 딛고 일어서는 것이라고. 바닥에 바닥까지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도 말한다. 더 이상 바닥은 없다고. 바닥은 없기 때문에 있는 것이라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라고. 그냥 딛고 일어서는 것이라고. 우리 마음의 바닥, 그 깊숙한 곳에 있는 슬픔까지 찾아와 위로를 건넬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는 단 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나 자신이죠. 물론 우리에게 다른 사람의 위로가 간절한 순간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대해 슬픔을 덜어낼 시간이 필요한 거죠.
하지만 때로는 그 슬픔을 직면하고 위로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때 책 속 문장이 다가와 손을 건네며 말을 거는 겁니다. 자기 감정과 마음에 온전히 집중해 보라고. 내가 곁에 있어 주겠다고 말이지요. 사실 이런 생각은 책을 좋아하는 제 개인적인 취향이라고만 여기고 있었는데 신영철 평론가의 슬픔을 공부하는 슬픔을 읽고 그 이유를 보다 명확히 알게 됐습니다. 문학이 위로가 아니라 고문이라는 말도 옳은 말이지만 그럼에도 가끔은 문학이 위로가 될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고통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의 말이기 때문이고 고통받는 사람에게는 그런 사람의 말만이 진실하게 들리기 때문이다. 슬픔과 고통의 형태가 다양하기에 우리에게는 다양한 형태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스스로 위로하는 것도 필요하고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힘들 때 속마음을 털어놓을 친구가 있다면 정말 좋겠죠. 설령 그가 내 마음을 완벽하게 알아줄 수는 없다고 해도 그렇게 털어놓는 일 자체가 위로가 될 테니까요. 반대로 우리 역시 누군가의 마음을 위로해 줌으로써 스스로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위로란 결국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행위니까요. 진심이 담겨 있다면 위로는 모두의 마음을 토닥거리며 달래줄 수 있습니다. 가끔은 이 세상에 수많은 슬픔이 있고 모두에게 위로가 필요하다는 점이 어쩌면 삶의 가장 멋진 부분일지도 모르겠다는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슬픔이 없어서 위로도 필요 없다면 자신의 깊은 내면을 마주하려거나 타인의 슬픔을 이해하려는 노력 또한 없었을 테니까요. 공대생의 가슴을 울린 시 강의로 유명한 정재찬 교수는 시를 잊은 그대에게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때가 있고 절망도 없을 만큼 절망적인 세상이 있는 법이다. 절망도 없는 것이야말로 절망이다. 슬픔도 없는 것은 정말 큰 슬픔이다. 이렇게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그렇다면 자신이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고 시인은 말한다. 없으면 만들면 된다는 것이 이 시인의 낙관이요 희망이다. 이런 세상에서 그래도 우리가 택해야 할 길은 사랑뿐이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만이 희망이다. 희망을 만드는 사람을 서로 사랑하는 것만이 희망이다. 괜찮아. 좋아질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조금 뻔해 보이는 말들이지만 진심이 담겨 있다면 커다란 위로를 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위로는 없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점 때문에 우리는 자기 마음과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 노력합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세상 모두에겐 위로가 필요하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말이죠. 위로가 필요한 날 무엇으로 이 슬프고 쓸쓸한 마음을 달랠 수 있을지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날입니다. 하지만 언젠가 찾을 수 있겠죠. 정말 위로가 필요한 날 자신에게 꼭 와닿는 따스한 온기를 말입니다. 넌 원하는 게 뭐야? 어떤 거? 갖고 싶은 거? 아니 그런 거 말고 진짜 간절하게 원하는 거. 글쎄 내가 원하는 거라? 그런데 갑자기 왜? 그냥 요새 계속 그런 생각이 들거든.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른 채 사는 것 같다고. 어느 날 친구와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생각해보니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언젠가부터 고민하지 않고 살았더군요. 그저 하루하루 사는데 급급해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질문조차 까맣게 잊고 있었던 거죠. 그 질문은 친구와 헤어진 뒤에도 오랫동안 제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어릴 땐 뭐가 되고 싶었지? 가장 즐겁고 행복했던 때는 언제지? 뭘 할 때 가장 뿌듯했지? 이런 고민들의 해답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책상에 앉아 생각에 잠겨 있다가 문득
책장에 꽂힌 책 한 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목은 김동영 작가의 나만 위로할 것. 천천히 책장을 넘겨보다가 괜히 마음이 뭉클해지는 문장을 만났습니다. 나는 내게 조용히 좋아서 하는 일을 하며 살고 있느냐고 물어보았다. 사실 따지고 보면 내가 좋아하는 일은 겉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는 일이었지 내가 좋아했던 일은 아니었던 것 같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기에는 너무 늦은 나이인지는 모르겠지만 가능하면 만족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일을 하며 지내고 싶다. 책장을 덮고 가만히 눈을 감아보았습니다. 이 문장이 제 고민에 해답을 주지는 않았지만 제 마음을 그대로 대변해 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오랜 습관이기도 한데 저는 힘든 일이 있거나 위로가 필요할 때마다 책을 뒤적입니다. 그렇게 한 문장 한 문장에 집중하다가 문득 제 마음을 대변해주고 어루만져주는 문장을 만나면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거죠. 김동영 작가의 글 역시 그랬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뭘까? 라는 질문에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이나 겉으로만 좋아 보이는 일이 아니라 진짜 원하고 좋아하는 게 뭔지 깊이 고민하게끔 만들었지요. 사실 원하는 건 상황에 따라 계속 바뀝니다. 분명 내가 좋아해서 시작했는데 실증이 나기도 하고 시간이 지나고 보니 내가 원해서 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원한 일의 경우도 있었죠. 대체로 이런 말을 듣고 하게 된 일이 그랬습니다. 지금 고생해야 나중에 편해져. 네가 원하는 건 나중에 다 할 수 있어. 학생 때부터 사회인이 된 이후까지 우리는 이런 말을 정말 많이 들어왔습니다. 대학을 가기 위해 공부해야 하고 좋은 곳에 취업해야 하고 결혼해야 하고 아이를 낳아야 한다고 말이죠. 행복하기 위해 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을 전부 따라야 행복할까요? 오히려 이리저리 휘둘리다가 정말 원하는 걸 잃어버리진 않을까요? 행복하기 위해서는 지금 내 마음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기준만 쫓아서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으니까요. 설령 나중에 마음이 변하더라도 그땐 그 변한 마음에 또 충실하면 됩니다. 행복은 어딘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여기에 충실할 때 얻을 수 있으니까요. 김민철 작가의 모든 요일의 여행에 있는 이 글처럼 말입니다. 예전 책에 여기서 행복할 것이라는 말을 써두었더니 누군가 나에게 일러주었다. 여기서 행복할 것의 줄임말이 여행이라고. 나는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이 글을 읽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삶이라는 여행을 하고 있죠. 그 여정이 즐거우려면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가 좋아하는 일로 일정을 채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카페에서 편히 쉬는 게 관광지를 다니는 것보다 좋으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내가 내키지 않는 일을 하면 행복할 리 없죠. 무조건 이건 해야 돼 라는 건 없어요. 다른 사람이 아닌 지금 내 마음의 목소리에 차분히 귀 기울이면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조금씩 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바로 지금 내가 행복한 일을 해야 해. 누군가 손가락질하고 못마땅해 하더라도 정말 원하는 일을 해 라고 말이지요. 로맨가리가 에밀 아자르라는 필명으로 발표한 소설 자기 앞에 생의 첫 장에는 이런 인용문이 있습니다. 그들이 말했다. 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미친 거야. 내가 말했다. 인생의 맛은 정신 나간 사람만 알고 있지. 이처럼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정말 원하는 게 뭔지 마치 정신 나간 사람처럼 끊임없이 고민하고 찾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일은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스스로 해야 하지요. 어쩌면 그 작업은 평생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정말 원하는 걸 빨리 못 찾을 수도 있고 그것이 계속 바뀔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여행의 즐거움은 계획된 일정을 지킬 때만 생기는 게 아닙니다. 때론 일정이 틀어지고
온갖 우여곡절을 겪는 도중에 생기기도 하죠. 행복 역시 이와 같습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 곳곳에 예기치 않은 순간 속에 깃들어 있죠. 진심으로 열중하고 환하게 웃을 수 있는 일들로 그 여정을 채워간다면 우리 인생은 어느새 기쁨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